한일령도 이번에 일본의 항공권 취소율이 뭐 막 그냥 하루 만에 82%인데 실질적인 100%다. 한일령은 이제 시작일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다카이치 혹은 자민당 정부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금방 끝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만드는 반도체 핵심 공정 소재 대중국 수출 금지도 한다. 일단 히토류까지 건드리면 그건 정말 세계대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도 일본도 물러서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홍대선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작가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이 국제 정세 한번 알아볼 텐데 작가님을 모신 이유가 바로 이 중일 갈등 때문입니다. 네. 갑작스럽게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만 유사시에 일본 무력 개입 시사 발언을 또 한 이후에 갑자기 이제 중국의 총영사가 뭐 목을 베어버리겠다 라고 하더니 근데 여기에서 일본이 또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일본이 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제 다카이치 내각 더 나아가서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개인의 성향을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은 이전까지는 어쨌든 국제사회가 사실과는 벗어났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인류 공영과 평화를 기조로 삼았어요. 겉으로는. 근데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거든요. 이렇게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고 전 세계가 봉건화되면 지도자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지도자의 개인적인 사유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다카이치 사나이는 정치 초년생부터 우익을 택했어요. 정말 냉정하게 이분을 평가하면 극우적인 기성세대 남성분들 있죠. 일본은 일본이 당연히 아시아 제일이고 그다음에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관광지에 불과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극우적인 기성세대 남성의 취향을 맞춰주면서 이 나이든 남자가 찡찡대면 보기 싫잖아요. 그럴 때 항상 어느 나라든 그런 나이든 남자들의 말을 자기가 대신해주면서 이쁨을 받는 여성 정치인들이 있어요. 다카이치 사나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정치 인생 거의 평생을 치어리더로 살아왔어요. 냉정하지만 사실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는 서민 가정 출신이고요. 집안이 서민이랑 빈민 사이였어요. 딸 자식한테는 대학 등록금을 내줄 수 없다라고 해서 가출하듯이 집을 나와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유서 깊은 정치인 가문에는 다 있는 가신 그룹이 없어요. 참고로 고이즈미 가문의 가신 그룹이 굉장히 유명한 걸로 소문이 나 있죠. 그래서 고이즈미, 아버지 고이즈미, 지금 아들 고이즈미, 펀쿨 색좌가 언젠가는 일본의 총리가 될 것이다. 네. 펑쿨 색좌 자체 개인적인 평가는 일본 내에서도 뭐 저런 얼간이가 다 있어라고 하는 평가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말하는 게 좀 범상치가 않거든요. 예. 개그맨이 그렇게 말하면 재밌는데 정치인이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물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물이기 때문이다. 뭐 항상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데 하지만 이 사람이 총리가 되면 굉장히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대하기가 힘들 거예요. 가신 그룹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다카이치 사나이에게 가신 그룹이 있을 수가 있나요? 혈혈단신 혼자 성장한 서민가정 출신의 여인이란 말이에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는 데 결국 실패를 하고 일본이 우경화되면서 자기도 목표하지 않았던 총리에 등극하게 되는 지금 모멘텀에 와 있단 말이에요. 준비된 지도자가 아니에요. 콘텐츠가 없어요. 치어리더에게는 공을 던지고 때릴 수 없어요. 치어리딩을 하는 거죠. 콘텐츠가 없는데 대국민 메시지가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하는 말이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저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출근하니까 경호원들과 그 수행하는 인원들, 총리실의 직원들도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본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욕을 먹었거든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외국 정상을 만났는데 아프리카에 가는데 이런 옷을 입었다 하면서 옷자랑을 했어요. 이렇게 태도만 이야기하는 중인데 옷자랑의 내용이 굉장히 유치해가지고 일본에서 나쁜 의미로 화제가 됐어요.
세탁소에서 제가 읽을게요. 찾은 옷들 중에서 값싸게 보이지 않는 옷, 얕보이지 않는 옷을 고르는데 몇 시간을 들였다. 외교 협상에서 마운트를 잡을 수 있는 옷을 무리해서라도 하나쯤은 사야 하는 걸까요? 이런 소녀소녀한 말도 안 되는 그 X 구 트위터를 날렸다가 아주 일본 사람들이 나라 망신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 내용 자체도 유치하지만 마운트를 잡는다는 건 이종격투기 종합격투기 용어긴 하지만 네네. 원래 마운트의 원뜻이 동물들이 교미를 할 때 수컷이 암컷 등 뒤에 타서 오르는 행위를 마운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국의 총리가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기에는 준비가 안 된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때 사실상 실권자는 최순실이었다는 게 드러나기 전에 하는 일이 없으니 박근혜 정권 시절에 생산이 없고 마케팅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헤어스타일이 어떻다는 둥, 어떤 옷을 입고 갔다는 둥, 이렇게 꾸미고 외국 정상을 만나니까 그 박근혜 주변에서 빛이 난다는 둥,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내용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내용이 없어요. 바로 이 상황에서 전임자인 이시바 총리의 굴욕적인 대미 협상을 뒤집어 엎겠다는 식으로 나왔다가 정작 총리가 되니까 그럴 역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대미 협상을 그대로 승계해서 커다란 1패를 정립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다카이치 사나이 자신과 자민당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미국과 비슷한 덩치를 가진 어떤 제국을 한번 때려봐서 유권자들 날 좀 보세요. 그러니까 날박위순 대성에 그런 쇼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레드라인을 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좀 그런 쇼를 위해서 그렇게 뭐 하나의 중국에 좀 반하는 그런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사실은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협상을 너무 잘했는데 이 협상을 이게 국방력 강화와 큰 연관이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미국에게 삥 뜯기는 건 뜯기지만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되돌아오는 게 지금 핵전력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보통 국가, 그러니까 자국의 군대를 가진 보통 국가가 아닌 상황에서 어떤 군사적인 주체성을 어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나름대로는 투쿠션, 당구장에서 3쿠션을 치듯이 대만이 중국에 침공당할 시에 우리가 무력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거죠.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중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중국은 이 다카이치 총리의 사과 발언 철회를 요구하면서 일본 여행, 유학 자제령, 일본 수산물 재수입 금지, 영화 공연 금지 등 강도 높은 지금 경제 보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거의 일본의 항공권은 다 취소됐다라고 이제 보면 되더라고요. 네. 앞으로 이 중국은 일본을 어떻게 더 압박할 거라고 보시나요? 재밌는 게 이제 중국 사람을 만나서 니네 한한령 너무한 거 아니냐. 언제 풀어주냐. 풀 게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한한령은 한 적이 없다. 공식적으로는 중국은 한한령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중국 공산당 정부에 내적인 오더가 있으면 이게 마치 내적 성장, 내적 웃음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선진국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휘하 어떤 기업 집단들 그다음에 그 휘하 인민들은 알아서 눈치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게 한한령이에요. 공식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식적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한일령도 이번에 일본의 항공권 취소율이 막 그냥 하루 만에 82%인데 요거는 나머지 18%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번만 봐주는 거에 가깝고 실질적인 100%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중국의 모든 여행사 그다음에 비행사들은 자발적으로 애국심에 의해서 일본행 항공권을 취소하고 있을 뿐이지 중국 정부가 시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형태의 한일령은 이제 시작일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한국 때리기, 전랑 외교에 있어서 한반도에 대한 욕망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괴롭히는 한한령을 포함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10년 이상 우리를 괴롭혀댔어요. 흔들어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까지 화제가 됐던 중국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보면 중국의 블록버스터 영화는 기본적으로 관제 영화고요. 이 관제 영화는 중국 정부의 오더와 허락 하에서 중국 내에서 블록버스터가 되는 겁니다. 네, 극장에 많이 걸면 블록버스터가 돼요. 그렇죠, 맞아요. 상영 시간은 네. 많이 잡니다. 네네. 그거는 당연히 공산당의 오더에 의해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블록버스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장진호. 장진호가 뭡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항미 원조.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구했다. 조선은 한반도 전체. 그래서 장진호라는 영화에 보면 서울에 온
과거 인민해방군이었던 우리나라를 침공했었던 중공군이었던 중국 노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여기 우리가 와봤어. 이 고지를 우리가 점령했어. 막 요렇게 막 중뽕을 하고 다녀요. 근데 그런 영화들은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전략 외교를 할 때 발맞춰서 그런 영화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이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북공정하고 김치공정하고 한복공정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의 외교관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소국이 대국을 거스르면 되겠냐. 시진핑은 도널드 트럼프한테 트럼프 일기 때 한국은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라고 하는 그 망언들이 계속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망언을 하면서 시험하는 겁니다. 너네가 어떡할 건데 어디까지 버티고 어디까지 개기고 어디까지 참을래 하고 야지를 놓으면서 나쁜 말로 간을 보는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다가 이제 한국 기업의 제품 수입도 금지를 하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많이 대비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때리기는 실패를 했다고 중국이 이번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거의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감시 견제하기 위해서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한 에이펙에서 바로 다음날 시진핑과 악수하고 웃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샤오미 폰 이거 백도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러면 시진핑이 웃으면서 확인해봐라. 네. 그건 뭐냐면 1차 싸움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략 외교에 그 중국의 내부 단속을 위해서 중국의 어떤 그 공산당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외부로 중국이라고 하는 제국의 에너지를 돌리는 그 전략 외교가 그럼 그 전략 외교의 거대한 흐름이 한국을 포기하면 동아시아에서 끝나나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막히게 되면 다른 곳이 뚫리게 돼 있습니다. 그 방향을 일본에 돌린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 함께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중국 블록버스터가 뭡니까? 731이에요. 일본의 일본, 그쵸. 731 바로 일제강점기 생체 실험 그때. 부대를 네, 고발하는. 그래서 지금 중국 인민들이 그 영화를 보고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최고조로 올라 있고 지금 중국에서 계속해서 발굴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또 하나가 대학살입니다. 난징 대학살. 예. 근데 이거는 중국이 정말 피해자가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처럼 억지를 부릴 필요도 없어요. 왜곡이 필요 없습니다. 진실만 얘기해도 이거는 그래요. 정말 인해 막용의 나쁜 짓을 일제가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0년의 세월을 버텼고 이제 일본은 시작됐기 때문에 결코 일본의 다카이치 혹은 자민당 정부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금방 끝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대만 라이칭더 총통이 일본 해산물을 먹는 사진을 또 공개를 했거든요. 네. 이 대만의 이런 대응은 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 그거 보고 너무 웃겼어요. 혼자서 막 웃었는데 네. 대만 혼자 중국의 압박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서 일본이 튀어나와서 중일 갈등이 벌어지니까 제발 거인 둘이서 싸워라 기름 붓는 거죠. 옆에서 깐족대는 겁니다. 유재석 씨처럼. 네. 네. 근데 이게 아닌 말고잖아요. 네. 대만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을 더 자극시키고 싶죠. 그럴수록 일본과 싸워주니까. 우리도 그동안 중국이라고 하는 제국의 욕망의 대상이 되면서 얼마나 숨막혔나요? 대만은 어느 정도겠어요. 예. 뭐 신나기도 했을 거고. 예, 아닌 말고고 통하면 좋고요. 예. 막 웃으면서 라이칭도 총통이 맛있게 먹잖아요. 일본 해산물. 예. 그 기분이 너무나 이해가 돼서. 예. 그동안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뭘 했냐면 지금 옥상으로 따라와. 옥상으로 따라와.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네가 따라와야 될지 학교 끝나고 따라야 될지 내가 정할 테니까 일단 넌 오늘 죽었어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 반에서 싸움 한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잘하는 애가 지금 둘이 같이 멱살 잡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럼 딱 찰떡 비우시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외부적인 대립이 발생하면은 그 반중 정서가 커지면서 네. 다카이치 지지율이 오히려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 내 누적된 이 반중 감정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폭발한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또 네. 일본이 여기서 굴하지 않고 오늘은 나온 뉴스인 것 같은데 또 이 일본에서 만드는 반도체 핵심 공정 소재 네. 우리나라 한테도 이렇게 수출을 금지했던 그런 품목에 대해서 이 대중국 수출 금지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현재 일본의 이 여론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일본 여론의 흐름은 다카이치 사나이 그렇게 중간에 욕먹고 저 아줌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싶다가 지금 중국이랑 싸우면서 최대 75%까지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카이치 사나이와 일본 자민당 정권은 중국과 싸우니까 지지율이 올라가? 지금 자민당 붕괴 일로에 있다가 자민당이 지금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을 잃을 위기가 눈앞에 보이다가 지금 다시 지지율이 공고해지고 있거든요. 유혹에 시달릴 만하죠. 자민당 입장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한국 사람들은요.
저는 조선 성리학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시시비비를 좋아해요. 네. 맞아요. 네. 시시비비를 좋아해서 한국 사람들은 팩트, 진실을 좋아해요. 그래서 동북공정, 김치공정, 중국의 한복공정에 지금까지 분노한 이유는 그게 틀렸기 때문이에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분노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의 승리를 좋아하는 좀 낭만적인 기질을 한국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우기는 이유는 그게 진실여서가 아니죠. 그렇게 우기는 게 본인들에게 좋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일본은 진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국의 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폴란드가 화낼 때마다, 이스라엘 화낼 때마다 독일 총리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잖아요. 진실은 아우슈비츠 학살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자 난징 대학살 731 부대에 중일 전쟁 이런 거 생각하면 일본 잘한 거 하나 없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이거를 진실의 차원이 아니라 사적인 자존심 문제로 받아들여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적어도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시아 1등은 우리고 우리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적 자존심이 있어요.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일본 사람들 지금 돈 없어서 그 장보기도 힘든데 중국인들이 와서 돈 뿌리고 돈 쓰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가장 자존심 상해한 게 참 일본 사람들 원초적이에요. 뭐냐면 일본 여성들 상대로 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또 서양인도 아니야. 아시아 남자들이 와서 성매매를 하는 것에 열이 받았다는 게 일본인의 반중 감정의 핵심이에요. 최근에.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자 일본이 전쟁할 때부터 아시아 여성들을 상대로 종군 위안부 얼마나 강요했습니까? 731 부대도 마찬가지고 난징 대학살에서도 그렇게 강간 사건이 많았어요. 일본군은 어디를 가나 거의 100%도 아니고 120% 강간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후에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그다음에 가장 잘된 선진국이 되면서 많은 일본 기업들, 일본 직장인들이 사업가들이 아시아 일대에 진출을 하게 되죠. 반드시 현지처를 두는 습관이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정말 관습적인 거였어요. 얼마나 관습적이냐면 일본에 있는 일본인 아내도 이해할 정도로 관습적이었어요. 이걸 당연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중국에 돈 좀 있는 남자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여성 상대로 성매매를 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매매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런 걸 아시아 다른 외국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일본 남자여야만 해라고 하는 좀 받아들여줄 수 없는 심리가 그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몇 개월 전에 일본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가 됐던 게 뭐냐면 정말 무슨 추적 60분 우리나라의 시사고발 2580처럼 심각한 사회 문제인 양 어두운 톤으로 마치 고발 뉴스인 양 일본에서 뉴스가 됐던 게 뭐냐면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러 한국에 간다. 그럴 수도 있죠. 네네. 왜냐하면 성매매가 옳은 건 아니지만 현상적으로 A라는 곳보다 이게 자기 나라든 외국이든 A라는 곳보다 B라는 곳에서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게 성매매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이어도 그냥 알바를 하는 거라도 일을 했을 때 더 많은 돈이 벌린다라고 하면 거기로 인력은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의 반응이 이제 일본은 끝났다. 그럼 나라가 끝나나요? 이 성적인 우월감 일본인들이 굉장히 집착해요. 그래서 서양인도 아니고 감히 일본인보다 못한 아시아인인 중국 남자들이 일본에 와서 일본 여성을 돈 주고 사? 여기에서 이미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가 가장 잘나야 되는데 그런 잘난 기분을 방해받았다는 게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일본의 반중 감정의 최근의 트렌드였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민당이 정권 존속을 위해서 미국에 대해서 매국했죠. 그런 협상을 싸움 없이 다 받아들여서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은 그거는 국익을 포기한 거예요. 그거는 자민당의 존속을 위해서. 이번에는 중국을 상대로 매국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중국과 싸워서 지금 일본의 처지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싸우면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과 자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본다면은 참 피난처가 됐다. 네. 어떻게 보면 잘 터졌다 이렇게 볼 수도 됐어요. 있겠네요. 그리고 2010년 이 센카쿠 사태 때 일본을 무릎 꿇린 중국의 히토류 통제 카드가 이번에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미국과 무역 휴전 국면이라는 외교적 제약, 히토류 통제가 오히려 이 대체 공급망 구축을 촉발할 것이라는 이 부메랑 리스크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예전처럼 강력한 보복 조치를 쓰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히토류까지 건드리면 그건 정말 세계대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네네.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히토리 통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다만 중국은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 중국의 14억 인민이라고 하는 시장은 엄청나게 큰 힘이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은 중국도 일본도 물러서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인민의 여론이라는 게 공산당 정권에 영향을 끼치기 힘든 구조로 돼 있죠. 거기는 일당 독재 국가고 네네. 모든 인민에 대한 통제가 거의 현실화된 국가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중국은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체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도 10년 이상 한한령과 한국 대립에 당하면서 결국 버티면서 중국이 우리한테서 일단 지금 손을 뗀 상태잖아요. 중국이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일본에 대해서 손을 떼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중에는 지금은 안 쓰고 있지만은 네. 히토리 통제까지 언제든 쓸 수 있죠. 나올 수도 있다. 네. 네네.